예, 안녕하세요. D이슈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희철 변호사님 나와서 같이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노란봉투법 지금 뭐 언론과 모든 방송을 달구고 있는 아주 큰 이슈인데요. 이 노란봉투법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워낙 온 국민,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이슈고 모든 기업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슈여서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요즘 D이슈 진행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제가 준비할 거 없고 우리 안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와서 이제 보면서 내용을 좀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언더스탠딩이 이게 매주 방송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미리 봤는데 내용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 노란봉투법이 뭔지 아마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이름 자체가 조금 특이한데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배경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사실 이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노조법이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근데 노란봉투법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단어가 쓰인 거는 2014년도에 있었던 법원의 쌍용차 사태 관련된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쌍용차 노조 사태 관련해서 파업 관련해서 노동자들한테 무려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큰 금액이네요. 예,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컸는데 한 시민이 이때 당시에 노란색 봉투에 이제 작은 성금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 노란색 봉투란 게 저 때는 아닌데 우리 조원희 변호사님 때는 혹시 첫 월급은 계좌이체였죠? 제가 노란 봉투 기억나는 게 군대에 있을 때 그 월급을 노란 봉투에 넣어서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로펌이 첫 직장이니까 저는 당연히 그때는 뭐 봉투로 주진 않았고 그쵸. 계좌이체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노란 봉투를 받은 기억이 있네. 그 옛날 영화 아주 옛날 영화 보면 그 월급날을 노란 봉투에 두둑하게 맞아요, 10,000원짜리 맞아요. 이렇게 넣어갖고 그다음에 100원짜리 좀 더 해갖고 이렇게 주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 노란색 봉투 월급 봉투가 노란 봉투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 캠페인을 했습니다. 우리 노조를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무려 15억 가까운 돈이 모금이 됐어요. 많이 모였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한다고 집에 나오면서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그거 옛날 2014년 그때쯤 아니야라고 하더니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때 다 본인도 이 모금에다가 모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47만 원 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한 3, 4만 원 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했네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노란봉투법 그 노조를 보호하자, 노조들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노조의 정당한 권리, 그런 것 뭐 여러 가지 쟁의권이라던가 이런 정당한 권리를 위축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요. 하여튼 노란봉투법이 그런 또 배경이 있었네요. 이 노란봉투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또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뭐 벌써 민주당 쪽에서 이 법을 발의한 지가 오래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됐나요? 예, 사실 이 법이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 갑자기 추진된 게 아니에요. 그 노란봉투법이 처음에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겠다라고 한 거는 2014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차 사태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15년도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발의를 했었고 이게 폐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사실 조금 조용해졌었어요. 그러다가 22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이 지금은 하나오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청 노동자 파업 이후에 회사가 무려 470억 원 손해배상 많이 청구를 모였네요. 근데 아직까지 민사소송 1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25년도 2월에 이때 당시에 파업을 좀 주도한 분들에 대한 형사 사건 1심 선고가 났는데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민사 소송도 굉장히 큰 영향이 이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시 노란봉투법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23년도 이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재표결하면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3분의 2는 실패를 또 했습니다. 2024년에. 그러다가 요번 25년도 8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배경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뭐 이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 하는 그런 또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기업 측에서 또 너무나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이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상황을 또 만든 그런 또 계기도 됐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양측 노조와 사측이 이거 한쪽은 너무 과하다, 한쪽은 환영한다 이러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쉽다라고 볼 거는 14년부터 논의가 됐던 건데 그 전부터 거의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발전시켜가면서 서로 이제 잘 합의하면서 법이 잘 만들어졌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법도 어쨌든간에 잘 이렇게 논의가 되긴 했지만 좀 더 논의가 깊고 잘 반영이 되면서 기업 사측과 노측이 잘 대응을 하면서 그동안 발전해 왔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탁탁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아쉬움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한편의 과한 대응이 또 다른 한편의 과한 대응을 또 불러일으키고 조금 더 조정될 여지들이 많이 있었다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예, 이 법은 사실은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시행이 안 됐구나. 사실 벌써부터 인터넷에 어제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이 법 시행 때문에 하청업체 노동자들 노조가 서울로 올라서 이제 뭐 쟁의를 뭐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런 기사가 떴는데 사실은 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의 근거에서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포의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공포는 아마도 다음 달, 즉 9월 초중순경 정도에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내년 3월 초중순경에 시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정법을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손해배상 뭐 청구 제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항들은 어쨌든 시행이 된 이후에 그 시행된 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 시행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뭐 기업들이나 입장에서도 좀 잘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좀 가질 수 있겠다 싶네요. 네. 자, 노란봉투법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 이제 사용자의 범위를 좀 확대했다는 거, 네.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그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이제 사용자의 개념을 좀 확대했다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다양한 기사 자료도 많고 다양한 영상도 있던데 워낙 이슈가 됐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보면 물론 잘 작성해 주셨지만 조항을 안 보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정말 뭐가 바뀐 거가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변호사고 로펌이다 보니까 조항을 좀 보면서 명확하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용자 개념 확대인데요. 노동조합법, 그러니까 노조법 2조 2호를 보면은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뭐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한 게 예전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개정 안에서는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넓혀진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하청업체라던가 뭐 다양한 자회사라던가 파견업체 노조가 우리 이제 원청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측에서 야 이러면은 기업 못한다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하면 원청, 예를 들어서 대기업인 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사실상 하청을 많이 주니까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냐, 회사 아니냐 네. 이렇게 되니까 이 개정안이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원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하청 업체들의 다양한 관여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결국은 그러면 앞으로는 사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청 업체에 대한 그런 뭐 지배나 아니면 관여나 이런 것들을 좀 분리시킬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의 그 하도급 계약서에 아마 굉장히 엄격한 조항들이 이제 계약서에 들어갈 그러니까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로펌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이 계약서를 어떻게 이제 바꿔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해석이 그렇죠. 안 될 것이냐 이 고민을 무지할 겁니다, 사실은. 지금 뭐 하여튼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과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이 뭐냐. 맞아요. 라는 부분인데 이게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법이 시행되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결정될 거라서 뭐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이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 측 입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에 관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조문에 적용한 것뿐이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다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걸 법조항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우리 사안에 이게 적용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범위가 이제 넓어진다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는 걸 보면 이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교섭 요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응하지 않으면 이제 부당 노동행위가 돼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제 사용자라면 만약에 이제 원청 하청 다 포함해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런 이제 교섭에 직접 관여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이거 기업 못 해 먹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럼 우리가 하청업체가 예를 들어서 200개면 200개의 그렇죠. 노조가 다 와서 우리한테 우리 근로조건 개선해 달라고 쟁의를 하면 우리 기업을 언제 하라는 거, 기업 경영을 언제 하라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하청업체의 노동자나 노측 이제 노조에서는 그게 아니라 적절한 근로 조건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적절하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노조 활동을 할 거고 우리가 과도하게 안 할 거다. 그리고 산별 노조나 이런 뭐 아니면 민노총이나 이런 데에서 대표에서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하고 쟁의를 할 거니까 이게 뭐 200개 하청업체가 있어서 200개 하청업체의 노조가 200개가 올라와 갖고 쟁의를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오바해서 그렇게 과민 반응하지 마라.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하청업체랑 어떻게 교섭을 잘할 거냐의 관점은 이제 후순위일 것 같고 네.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을 거냐. 맞습니다. 이제 가장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또 노동조합도 이제 요건이 좀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사실 원래는 노동조합에 이제 정의를 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을 하도록 허용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야. 예, 그 노동조합법에서 이제 그 정의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라목에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서 다음 강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조에 가입을 못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가 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특수고용 또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워낙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면서 계속 있었죠. 이게 그 노동자들,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노동자로서 우리가 보호하냐 이슈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더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걸 이제 보호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노동조합을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근로 조건이나 이런 근로 행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요번에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 뭐 이런 특수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요구는 뭐 그간 다양하게 있었고 네. 또 입법 시도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보호의 방법을 노동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네. 좀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근로자가 아닌 이제 사도 이제 여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사실상 이제 보호 가능성이 있게 된 셈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더 나아가 나는 아예 이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 그렇죠. 근로자의 범위에 그렇죠. 포함시켜 버리자. 그런 논의가 그 전에 많았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퇴직금, 임금, 미지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라는 비판이 있으니 차라리 그럼 노조까지는 가입을 시키자. 그럼 노조에서 많은 보호를 해주면은 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안으로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이 플랫폼을 한다거나 이런 네. 특수고용을 하는 이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간은 뭐 노조 우리 관계 없다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준비가 이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도 교섭을 하는 거예요. 이제 회사하고 근데 우리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하고 우리가 어떤 이 노동으로서 뭔가 계속 그 업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 협상을 하자, 교섭을 하자 이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네. 아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있겠네요. 네. 자, 또 제가 보면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쟁의의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은데 이 노동쟁의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예, 이게 가장 큰 변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쟁의라 함은이라고 하면서 법에서는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예요. 결정이라는 말이 중요하네요. 결정. 결정.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근로 조건의 결정. 그런데 여기 요번에 개정안에는 근로 조건이라는 거에다가 예전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의 근로 조건이었는데 하나를 추가해서 근로자의 지위까지 포함한 근로 조건의 결정으로 하나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 및 그리고 또 추가가 됐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또 포함을 했고 거기다가 단체 협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 상태를 바로 노동쟁의다라고 해서 범위를 굉장히 넓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요번 개정안처럼 복잡하지 않았고요. 원래 개정안은 보면 근로 조건의 결정이라는 원안 현행 안에서 결정을 뺐습니다. 그냥 근로 조건에 대한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 이게 그냥 노동쟁의다라고 개정안이 나왔었어요. 근데 근로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결정을 빼니까 서로 협상을 하다가 협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뭔가 합의가 안 되면 결정을 못 했잖아요. 그 결정을 못 하면 그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노동쟁의였는데 결정이라는 걸 빼면 아다르고 어다르고해서 근로 조건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상태로 가면 그러면은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은 다 무조건 쟁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화면에 PPT에 두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했는데 하나는 회사는 징계 해고 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라는 단체 협약 조항을 서로 협의를 하다가 이러다가 이게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서로. 그럼 이제 요 징계 해고 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라는 이런 근로 조건에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불일치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현행 법으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 조건의 결정에도 해당이 되고 근로 조건에도 해당이 돼요. 근로 조건이 더 넓은 범위니까.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징계 해고 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된다라는 이 단체 협약을 위반하고 이런 게 이미 단체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하고 그냥 징계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한 거죠. 합의를 노조하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징계 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 불일치가 아니라 그냥 징계 조건에 대한 불일치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현행법에 의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단체 협약을 회사가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건 쟁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체 협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어떤 쟁의의 대상으로 뭔가 쟁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근로 조건으로만 하면 너무 넓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렇게 좀 길게 네. 이제 수정이 됐는데 제가 보면은 지금 이제 케이스 2번 같은 경우 보면 네. 결국은 이거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징계 해고를 결정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 쟁의 예상이 되는 건데 네. 제가 보면은 근로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근로 조건이라고 한 거나 아니면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한 거나 이게 얼마나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단순히 이미 결정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결정이 네.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결정에 대한 쟁행위는 가능한데 이미 근로조건이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건 자체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라고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분쟁에 대해서까지도 사실은 요번에 통과되지 않은 이전에 좀 더 폭넓은 개정안 거기서는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근로 조건 전반에 대한 모든 게 가능한데 요번 통과된 개정안은 어쨌든 간에 결정에 대한 쟁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행정소송하면 처분이 있어야지만 처분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결정이 있어야지만 다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결정 이전의 논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그런 이제 개정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근로 조건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제반 결정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 앞으로 노동쟁의의 범위는 대폭 넓어진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그러니까 사측, 그러니까 회사들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해외의 자회사나 해외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 만약에 공장을 설립했다, 공장을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근로자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미국 공장의 근로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요즘에 이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게끔 되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상황에서 많이들 예로 들고 있는 게 뭐 M&A나 구조조정이나 사업 통폐합이나 정리해고 이게 해당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는 해외에 공장 설립하거나 이렇게 뭐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이런 아주 경영상 판단 이런 부분까지도 요 결정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이러면은 사실 기업이 아주 경영상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그러겠네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뜻 생각드는 거는 요즘 이제 공정 자동화하면서 로봇을 도입한다거나 맞아요. 뭐 이런 경우 많을 텐데 네. 그럼 로봇이 도입되면 당연히 이제 일부 근로자들은 절차에서 배제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쟁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AI나 이런 첨단 기술의 도입까지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AI 시대에는 그럼 우리는 근로자는 잡을 다 잃는 거야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 도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기업의 다양한 그 유연성에는 다양한 제약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이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제 사업적인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기업들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네. 어디까지 포함되냐.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 로펌도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은 네, 뭐 그쵸. 이렇게 변호사를 한 명을 추가해야 되나, 아니면 뭐 좀 어떻게 한 명이 줄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부가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줘야 됩니다. 예, 진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특히. 예, 이거 가이드라인 안 주면은 정말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뭐 먼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하여튼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정부에서 마련하겠다고는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맞아요. 그 TF를 이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보면 예. TF를 하나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최대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고 효능감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손해배상 이슈를 한번 좀 가보죠. 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됐나요? 예, 이제 이 결국에는 이 법이 아까 그 47억 원의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면서 처음에 이 법이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단체 교섭을 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도 손해배상을 근로자나 노조한테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법에서 정하고 헌법과 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했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게 기존 법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에 의한 손해예요. 근데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예전에 뭐 쌍용 사태도 마찬가지고 다들 결국 뭔가 불법 행위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을 텐데 그러면 이 법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다른 뭔가 불법 행위가 게재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을 텐데 그러면 이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뭔가 불법 행위도 이게 노동조합의 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면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나요? 그렇게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번에도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뒤에 사망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부터는 완전히 없었던 조항이 추가가 돼. 2항부터. 그러니까 애초에는 항이 하나였는데 근데 2항부터는 완전히 없었던 항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자, 사망을 보면 이 법원은 불법 행위에 이 법에 의한 게 아니라 뭔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 등한테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이제는 근로자에 대해서 책임 비율을 정해야 된다. 예전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그냥 47억 원을 한 방에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일종의 공동 불법 행위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저 사람은 앞에서 크게 리딩을 했고 리더였고 나는 뒤에서 좀 도와줬는데 똑같이 공동 불법 행위처럼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다음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배상 손해 발생의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등에 대해서 나눠서 각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액을 갖다가 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4천, 5천인 사람한테 뭐 몇 억을 내라고 하면 사실 그게 뭐 현실적인 이행도 어려울 거고. 자, 그럼 사항 이후에도 조금 더 개정안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 감경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그 행위만을 보는 게 아니라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가족 관계, 최저 생계비 보장, 존립 유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선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그냥 손해액이 얼마야? 너 네. 그럼 손해배상 해라고 되지. 아, 이 사람은 집안이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 아들 딸이 몇이 있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감면을 갖다가 좀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법리의 완전한 특칙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의 경우에도 이런 제반 조건들을 다 참작해서 배상을 최소화하겠다. 네. 뭐 이런 취지로 보이네요. 사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 책임은 양형을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감경을 해주잖아요. 근데 민사는 그런 거 없는데 좀 일반적이지 않는 조항은 맞아요. 이것도 향후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들을 이제 고려할지 이거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항도 조금 특이하다 싶었는데 이 네. 6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용자는 만약 노동조합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용 금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회사가 저한테 근로자한테 너 뭔가 노조 활동하면서 문제 있는데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유가 있든 없든 그냥 제기해버리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송이란 거는 제기했다가 그냥 기각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사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근로자는 아무리 본인이 승소할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당한 순간 너무 위축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 네. 법원에서 보기에 사용자가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부인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이런 주장이 나오겠죠. 이 소송 자체가 일단은 적법한 쟁의 행위였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손해가 없었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소송 자체의 목적이 노조를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목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청구 자체가 기각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제는. 자, 그리고 노동조합법 3조의 2를 보니까 사용자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왜 들어간 걸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그 노조 열심히 쟁의행위를 하거나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불법성, 위법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노조와의 관계상 그냥 소송 제기 안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경영적 판단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조법상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한테 안 했다가는 야 이거 니네 업무상 배임 아니야? 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 노조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라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자는 간혹 가다가 불가피하게 하기 싫은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사용자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조항을 넣어준 뭔가 겁니다. 근거를 만들어서 향후 안 하더라도 이제 배임의 책임을 지지 않게 이게 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송 제기를 안 해도 과연 업무상 배임일까에 대해서는 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명확히 그냥 안 해도 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면제할 수 있다. 뭐 재량이니까 또 항상 안 한다 그래서 그게 또 배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면제하면 안 되는데 이 조항으로 안 했다라고 해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요. 뭐 이것도 결국은 적용 과정에서 어떤 사안들이 있을지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네. 안 변호사님께서 하나씩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좀 보면은 사용자의 범위가 좀 확대됐고, 네. 그 노동조합의 요건이 좀 완화됐고, 네. 그리고 노동쟁의의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크게 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뭐 여러 가지 법리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많이 제한되고 또 책임 면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회사들은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법은 이제 곧 시행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법에 대해서 회사건 노동자건 뭐 환영하고 불만 갖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하긴 그렇죠. 예. 이제는 뭐 이제는 그렇죠. 통과됐으니까. 맞아요. 이제는 회사는 네. 이 법을 해석을 잘 해갖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됩니다. 네, 네. 특히 아까 같이 논의된 내용인데요. 원청, 하청, 계열사 등과 이제 서로 하도급 계약이나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서 검토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 네. 이거가 이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 요건이 뭐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 그래서 어떻게 계약서를 하도급 계약서나 원하청 간 계열사 간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을 원청이 안 한다고 해석이 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법을 뭐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악용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지는 법리를 그대로 따르되 최대한 그 법 하에서 계약서를 잘 검토해서 원청이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단체 협약이라던가 취업 규칙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른 쟁의 행위나 분쟁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폭 넓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M&A 해외 사업 진출, 징계, 해고, 인사, 구조 조정 등의 경영상 결정이 쟁의 행위 대상으로 이제 될 거예요. 되니까 좀 이거에 전제가 되는 그런 단체 협약과 규정을 모두 다 찾아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쟁의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관리 체계를 좀 더 잘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쨌든 높아진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던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뭔가 의사결정 프로세스나 절차 진행 프로세스를 정확히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라인도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정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좀 제한되어 있고 또 감면도 가능하고 하니까 좀 내부 매뉴얼을 잘 갖춰서 언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고 언제 감면을 할 거고 이런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이 노조 관련해서는 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예, 노조는 노조 입장에선 당연히 이 노란봉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 조직을 좀 확대해야 하고요. 뭐냐면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이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직종까지도 노조에 포섭하고 교섭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별 노조나 지역 노조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해서 교섭력을 계속 강화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다음에 경영상 의사결정을 이제 감시하거나 협의를 요구할 레버리지가 커졌죠. 이제는 뭐 아주 예전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M&A, 해외 진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경영적 판단이 아주 깊게 관여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게 무슨 근로조건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걸 내가 왜 노조랑 왜 협의를 해야 돼라고 예전에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노조가 좀 더 깊게 관여할 수 있고 협상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쟁의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경영상 결정까지도 쟁의 사유로 한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레버리지를 삼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쟁의권 행사할 때 위축되지 않고 좀 할 수 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한 불법적인 쟁의행위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갖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기업들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겠다 싶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노동조합과 관련된 개정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뭐 큰 이슈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얘기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는 노동조합이 없어도 우리랑 거래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또 다른 형식의 노동을 노동자와 같이 연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이걸 다시 좀 신중히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많아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회사 입장에서 관리해야 될 노조가 딱 명확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쪽도 자기가 노조라는 거예요. 갑자기 와갖고 저한테 와서 제가 만약에 회사의 대표면 이 친구들도 와서 자기네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 친구들도 와서 제기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네, 하여튼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 없어. 그러니까 우리 노란봉투법 우리 관계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안 변호사님 오늘도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 개정 제정을 동반하다 보니까 저희가 D 이슈로 뭐 좀 더 자주 찾아뵈야 될 상황인데요. 하여튼 새로운 개정들, 새로운 제정들이 있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